지금부터 제25차 모교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모교대화 진행을 맡은 국무총리 비서실 시민사회협력행정관 이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갈수록 심해지는 초저출산과 빨라지는 고령화로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15일 제21차 모교대화에서는 노동, 경제, 정치, 시민사회, 청년, 지자체 등 각계 대표들이 모여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 결의문을 체결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인구 문제에 대한 전문가와 정책 당사자분들을 모시고 뉴노멀 시대 인구 문제의 원인과 해법은 이란 주제로 인구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저출산 완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모교대화는 국무총리실 페이스북, KTV,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리는 분들은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목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리님 오른편 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요한 롯데홈쇼핑 과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함께해 주십니다. 박진경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문승욱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 함께해 주십니다. 신경인류학자이신 박한성 교수 참석해 주셨습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함께해 주십니다. 최은영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참석해 주셨습니다. 조은주 청년신협추진위원회 사무국장 함께해 주십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정세균 총리님께서 인사 말씀 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귀한 분들을 모시고 대화를 합니다. 전문가들 세 분이 오셨고요. 또 직접 이 정책과 관련된 이 해당자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시민 두 분 모셨고요. 또 우리 박능우 복지부 장관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님, 또 국무 2차장님 이렇게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인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국민은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다들 걱정도 많고 또 해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만들어진 그런 문제인데요. 지속적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급변하고 있고 이제는 전체 인구가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는 이제 인구가 전체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에서 줄어드는 이제 그런 시대를 맞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거에는 이 출산율이 1.2 수준을 유지해 왔었는데 2016년에 이게 하락해가지고 지난해에는 1명 이하로 떨어졌고 또 출생아 수가 작년 1년 동안에 출생한 전체 우리 아이들이 30만 명 수준으로 이렇게 급감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인 것은 참으로 유례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일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상태인 것이죠. 이러한 인구 감소 상황을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젊은 세대의 탓이다라고 그들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청년 실업률과 비정규직 비율 등 경제적 불안정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고 경력 단절과 나홀로 육아라는 말로 여성의 현실이 표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 사회의 일원이 되기까지 많은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제 사회가 그 짐을 나누고
덜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뭐 골든 타임이 지났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직도 우리가 노력하면 성과가 있을 터이기 때문에 골든 타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접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달 15일에 제21차 목요대화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노동과 경제와 정치 등 각계 대표들과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 결의문을 채택을 하고 우리나라의 적정 출생률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함께 나서기로 이렇게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제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출산 장려가 아닌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들어서는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한 아이를 낳고 기를 때 그리고 그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걱정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그래야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인구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오랫동안 고민해 오신 전문가분들 그리고 정책의 직접 담당자가 되시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오늘 목요 대화가 인구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나라 인구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자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총리님께서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의 인구 위기 원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진단하고자 합니다. 특히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사회에서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조영태 교수님이 이제 그 분야의 전문가이신데요. 인구학의 대표적인 권위자로서 인구 구조 변화와 관련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상황은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이 변화하고 있고 또 인구 구조 면에서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뉴노멀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좀 먼저 진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뭐 저출산 심각한 이야기는 뭐 다들 아시는 건데 사실 조금 좀 먼 미래를 조금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뭐 우리가 당장 태어나는 아이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지만 과연 2050년 혹은 210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어떻게 바뀔까? 이게 80년 뒤에 먼 미래라서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근데 지금 출산율이 이렇게 낮고 그 다음에 사망률은 떨어져서 고령자들은 기대수명은 높아지고 있고 이런 거를 감안하게 되면요. 저 연구실에서 그래서 인구 추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100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현재 한 5천만인데 2100년이 되면 한 1750만 명 정도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거를 추계를 하고 나서 저희 학생들도 이제 놀라긴 했는데 질문이 두 가지가 나왔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렇게 되는 거 맞느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또 살기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인 거죠. 지금 일단은 그렇게 되는 거 맞느냐인데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인구 변동이라는 거는 사실 이미 오늘 발생한 일이 30년 뒤에를 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컨대 30년 뒤에 사망할 사람들이 몇 명이냐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기대수명이 한 83세에서 4세 정도 되는데요. 이게 2050년, 30년 뒤에는 한 90년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90세 이상을 살 것 같습니다. 그럼 90세에 사망하실 분들이 누구냐 보면 지금 이제 베이비 부머들이시잖아요. 근데 이 베이비 부머들이 한 연령대에 한 85만 명에서 90만 명씩 있으시니까 그때 되면 못해도 80만 명씩은 매년 이제 사망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들어올 새롭게 태어날 아이들의 숫자는 몇 명이냐가 중요한데
그것도 사실 이미 정해졌습니다. 30년 뒤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작년에 우리나라에 재작년에 32만 명이 태어났고 작년에 30만 명 태어났고 올해 아마 한 28만 명 나올 것 같고 내년엔 코로나 때문에 잘해야 한 25만 명 나올 거거든요. 그렇게 줄을 그어도 몇 명 태어날 거라고 알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정확한 거는요. 우리가 한 세대 터울이 30년이니까 30세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태어난 친구들이 30년 뒤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럼 재작년에 32만 명, 작년에 30만 명 나왔으니까 그 절반이 딸이고 여자아이들이고 그 여자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그때 되면 몇 명에 가까운 아이를 낳을 거냐? 0에 가까운 아이를 낳을 거냐? 1에 가까운 아이를 낳을 거냐? 아니면 2에 가까운 아이를 낳을 거냐예요. 아주 현실적인 거는 1이겠죠. 그러면 15만 명, 16만 명의 아이가 나와요. 그래서 80만 명은 사망하고 15만 명 태어나면 65만 명이 그냥 매년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 학생들한테 이게 이렇게 현실처럼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이미 다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인구 정책을 펼쳐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살기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제가 이제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은 현재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 몇 %가 서울, 경기, 인천에 몰려 사냐? 지금 현재 50%입니다. 그러면 1,750만 명이 되면 몇 %가 서울, 경기, 인천에 살 것 같냐? 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학생들은 전부 다 50%보다 넘어갈 거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50% 넘어갈 거거든요. 지금 뭐 너무 서울로 몰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지금 몰리는 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추계를 해보면 서울 수도권의 인구는 1,750만 명이 전국의 인구라면 서울 수도권의 인구는 한 1,450만 명 정도가 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거의 한 85%, 87% 정도가 서울 수도권에 살면 그럼 과연 오늘 우리 학생들이 느끼는 왜 이렇게 복을 박짝박짝 사람 많아요? 라는 느낌을 2100년의 청년들은 안 느낄 거냐? 똑같이 느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인구라는 거는 태어나는 아이가 몇 명 태어나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개가 근데 맞물려서 가요. 저희 연구실에서 아까 저희 총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근본적인 원인,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를 우리가 이제 탐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 서울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특히 청년 인구의 집중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험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 입증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아주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우리 이렇게 한정된 공간이 있어요. 근데 그 공간에 숫자가 막 늘어납니다. 그러면 모든 생명체는 본능이 아주 큰 본능이 생존 본능하고 재생산을 하고 싶은 본능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사람도 마찬가지고. 근데 막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경쟁이 막 심화되면 그 경쟁 심화 속에서 재생산 본능이 더 먼저 발현이 될 것이냐 아니면 생존 본능이 더 먼저 발현될 거냐. 당연히 생존 본능이 먼저 발현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그 상황이 딱 우리의 청년들에게 딱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이제 보육이나 육아 혹은 돌봄, 복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들보다 어찌 보면 더 근본적인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원인이 됐던 거는 그동안 우리가 모든 자원을 다 서울 수도권으로 집중해서 발전을 시켜왔던 그거에 이제 반대급부로서 이게 나타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더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서 청년들이 서울에 살지 않더라도 나는 예컨대 창원에 살아요. 창원에는 청년이 많지 않으니까 넌 자원도 많고 그러면은 경쟁이 적을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창원에는 자원의 절대적인 자원의 양도 적고 그다음에 저는 심리적으로 난 서울을 안 가면 뒤처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생존 본능이 훨씬 더 이제 먼저 발현이 되고 그래서 지금 저희 연구실에서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 아까 총리님 말씀해 주셨던 골든 타임이 그래도 남아 있다라고 희망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저는 그 말씀이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맞냐 하면요. 제가 5천만 인구가 2100년에 1750만 명으로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10년 동안의 우리나라 인구는 한 50만 명밖에 안 줄어듭니다. 그 50만 명은 5천만 인구 중에 50만 명이면 1년에 평균 5만 명 없어지는 건데 그 아무도 인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딱 지금 10년 동안 어떻게 해놓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2050년에 지금 태어난 애들이 애를 0에 가깝게 낳을래요? 1에 가깝게 낳을래요? 2에 가깝게 낳을래요? 했을 때 그 답이
당연히 2, 3이죠. 가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당연히 1이나 0이죠. 라고 만들 거냐라는 걸 지금 딱 10년이 남은 거고요. 저는 그 10년 동안이 조금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근본적인 원인, 그게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느냐, 그거랑 좀 연동해서 인구 정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수도권 집중과 인구의 미래가 이렇게 직접 연동된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하셨을 텐데, 하여튼 참 새로운 시각인 것 같고요. 아직도 그래도 좀 우리가 노력하면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게 희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할 건가 논의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최은영 교수님, 요즘 청년들이 이제 결혼이나 출산을 주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뭐 취업이 잘 안 된다, 또 집값이 너무 비싸고 구하기 힘들다, 이런 경제적 어려움이다, 이렇게들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면서 아마 학생들하고 직접 대화를 하실 텐데, 실제 청년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또 이제 가부장제와 충돌이나 가정 형태에 대한 인식 변화와 같이 과거와는 달라진 문화 인식적 측면도 원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느끼시는 점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청년들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불안정이나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한 명의 고용주랑 평생 표준 고용 관계를 맺고 호봉표에 따라서 내가 몇 살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의 그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거라는 걸 예측을 할 수 있었던 시대를 사셨는데, 지금 청년들은 내가 과연 취업을 할 수 있을지, 그 직장에 오래 다닐 수 있을지, 급여가 계속 오를 건지 이걸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100세 이상을 살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제 인구 전망을 껴안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학생들을 만나보면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실존적인 두려움이 큽니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분석 연구들을 보면 84년 이후에 태어난 코호트들이 유난히 만원이나 결혼 기피 현상이 깊어진 걸로 나타나는데, 생각해보면 저희 IMF 터졌을 때 그 청년들이 그 당시에는 한창 예민한 14세 내지 15세였던 거죠. 그래서 이 예민한 시절에 대량 실직이 발생하고 가정이 해체되고 이런 거를 현실 세계의 두려움을 굉장히 미리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기의 경험이 가능하면 나는 내 삶에서 위험을 최소화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게 아닐까 싶고, 이게 사실 굉장히 유명한 맥도날드라는 인구학자가 위험 회피론 이렇게 이미 설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생존에 대한 염려가 있고, 그래서 물어보면 결혼, 출산, 양육, 부모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요원한 숙제인 거죠. 지금 당장 내가 취업하고 그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가 더 첫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IMF 때보다 지금 나아졌냐, 뭐 여러 가지 다른 지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중 노동 시장 구조는 점점 더 우착화가 되고 있고, 또 주택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그래서 이 학생들은 과연 나에게 어떤 미래가 있을지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또 덧붙여서 또 함께 생각해 볼 문제가, 그러니까 인류가 근대 거쳐 현대를 거쳐서 후기 현대로 오면서 무슨 가치를 우리가 추구했었냐. 그러면 평등한 세계, 자유로운 나, 그리고 성평등을 향해서 그 차별을 줄여오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아왔는데, 그래서 지금 여성 청년들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열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하킴이라는 학자가 옛날에 21세기를 전망하면서 21세기가 되면 모든 여성은 일하면서 부모 역할을 동시에 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정책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일가족 양립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일가족 양립을 얘기하기 시작한 게 한국은 2004년 정도였던 것 같고, 언급했던 것에 비해서 제도는 그렇게 정착돼 있다고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그 여성 청년들은 직장에 열심히 다니다가 육아에 허덕이다가 경력 단절을 한 선배를 굉장히 많이 본 거죠. 그래서 나는 저 선배의 그 길을 따라가면 나도 저렇게 되는 거야? 라는 두 번째 두려움이 있어요, 여성 청년들한테는.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그 여성이 부모 역할과 근로자 역할을 둘 다 잘 할 수 있도록,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사회적 모델이 아예 새롭게 등장하지 않는 한
앞서갔던 힘들었던 선배의 생활을 지금 어린 코호트 여성들이 똑같이 따라갈 거라고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어떤 지점에 저희가 지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참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가 굉장히 무겁고 힘들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하여튼 우리가 감당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박한선 교수님께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이시면서 또 인류학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진화론적 관점에서 현재 저출산 상황을 짚어주고 계시는데 인류학적이나 심리적 원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앞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정신과 의사인데요. 한 10년 전부터 서울대 인류학과에서 인간의 마음이 왜 지금처럼 빚어졌는지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조금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생물은 다 가능한 새끼를 많이 낳으려고 합니다.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많이 낳는다고 해서 유리한 건 아닙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 그리고 주변 환경의 여건이 아이를 건강하게 낳고 키우고 다음 번식 연령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고 다음 세대의 짝을 만날 가능성까지 감안을 해서 우리는 출산을 결정합니다.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다 그런 원칙에 따라서 번식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수백만 년 이상 진화된 그러한 유연한 번식 전략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수리업 채집사회 같은 경우에는 아기를 아주 많이 낳았을 것 같지만 사실은 4.8명밖에는 안 낳습니다. 근데 2명 정도가 유소년에 사망하기 때문에 합계 출산율은 2에 2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농경사회에 접어들어서는 합계 출산율이 10 정도까지도 올라갔는데 전쟁하고 감염병이 너무 많아져서 실제로 인구는 별로 증가하지 않았고요. 지금 세계 인구가 이렇게 증가한 건 약 1000년, 그리고 짧게 보면 약 100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과거보다 분명 건강하고 풍요롭고 안전한 사회라면 사람들이 아기를 최대한 많이 낳으려고 할 텐데 왜 그렇지 않을까? 아마 우리들이 지금의 환경을 건강하고 풍요롭고 안전한 세상이라고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여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보조 양육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인류는 수십만 년 동안 확장 가족, 확대 가족 기반의 공동 양육을 했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 엄마뿐만이 아니라 아빠도 키우고 할머니도 키우고 이모, 고모, 이웃집 아줌마까지 다 키웠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사실 과거 사회와 비교하면은 지금 현대 여성들은 사실 고아나 다름없습니다. 어떤 면에선.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가 도와줄 수만 있으면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유동성입니다. 물질적 풍요는 이룰 수 있는데 사회적 지위는 공평하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전을 해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숫자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대, 30대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추구하기 위해서 아주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따라서 각 개체는, 즉 사람들은 내가 번식을 할 건지, 즉 아기를 낳을 건지 아니면 높은 사회적 지위를 추구하고 나중에 번식을 할 건지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는 거죠. 지금 같은 한국 이 복잡하고 고도화된 사회에서는 남녀 모두 20대 때 번식, 즉 아기를 낳기를 결정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보금자리입니다. 조금 구체적인 문제인데요. 모든 동물들은 알을 낳고 새끼를 낳아서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번식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20대, 30대가 아이를 키울 수 있을 만하면 최소한의 주거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거를 만들기 위한 기간을 20대 그리고 30대 초반의 시간을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한 시간으로 전부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번식 연령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명은 점점 길어지고 있거든요. 모든 것은 뒤로 나중에 할 수 있습니다. 50대, 60대가 돼도 돈 벌 수 있고 직장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난자의 수명은 45년밖에 안 됩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연장할 방법이 없습니다. 수명이 길어졌다고 50세, 60세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도 20대 때 최대한 많은 자원을 투자해가지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데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결혼을 점점 미루게 되고 만호는 늦은 출산으로 또 늦은 초임은 전체적인 생애 기간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숫자를 줄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양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산후우울증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사실 아기를 낳는 건 아주 축복받는 일이기 때문에 아기를 낳으면 행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 통계에서 보면 80%의 산부, 즉 아기를 낳은 엄마들이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내가 아기를 충분히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연령이 한 번 이렇게 출산 연령이 늦어지게 되면 그게 한 세대를 더 반복하게 되면 할머니의 나이가, 즉 손주를 보는 할머니의 나이가 70에서 80세까지 늦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가 아이의 양육을 도와주는 게 다음 세대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의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한국이 오랫동안 쌓아올린 사회, 문화적 전통의 격세 전달, 세대 간 전달을 끊어버리는, 즉 민족의 정체성이 이제 더 이상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이제 깨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 총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당장이라도 과감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다시 나중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결과에 이를 수 있고요. 저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암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아주 분석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게 문제가 뭐구나, 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구나 하는 실마리가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가 세 분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이제는 실제 결혼 정년기인 분, 그리고 육아를 경험하고 계신 분의 생생한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은주 청년신협 추진위원회 사무국장님이시죠? 네. 예, 젊은 층이 수도권으로 계속 집중되면서 경쟁이 더욱 심해지고 교육이나 일자리나 주거 등 여러 방면에서 기회가 불균형하다, 이게 공평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는 등 요즘 청년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많이 아마 들으실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지점에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들은 말씀을 좀 전해 주시죠. 네, 일단 좀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청년들이 느끼는 그 상황은 사실 아까 이제 미래에 대한 실존적 두려움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두려움을 넘어서 사실 공포이기 때문에 미래를 아예 차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두려움은 실제로 어떤 것들을 예측 가능한 상태에서 느끼는 감정이라면, 공포는 아예 그 상상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내가 마주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공포거든요. 그래서 사실 청년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로도 살기 어렵지만 자녀로도 살기 어렵습니다. 딱 이 문장으로 표현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은 친구, 결혼을 한 친구, 결혼을 해서도 지금 자녀를 갖기를 원하는데 불임인 친구, 또 그래서 열심히 아이를 낳고자 노력하는 친구, 또 아이를 낳아서 지금 기르는 친구들 보면은 전반적으로 삶에 있어서 의식주 전체에 있어서 되게 불안정한 상태에 있고, 특히나 빚을 지고 사실은 이제 주거를 안정된 공간은 어쨌든 이게 비혼으로 살아가든 아니면 가정 형태를 꾸리고 살아가든 본인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주거 기반 자체가 청년들이 신용으로 사실 빚을 지고 대부분이 다 주택을 그게 전세든 아니면은 매입을 하든 그거 구하다 보니까 사실은 청년의 삶의 기반 자체가 매우 불안정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년분들이 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삶을 둘러싼 그런 생활과 생존의 전반의 위기 앞에서 사실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런 아이를 많이 낳지 못하는 이런 출산 문제를 마치 청년들이 뭔가 이기적이어서 혹은 마치 아이를 낳지 않는 어떤 문화가 있는 것처럼 하는 이런 프레임도 사실 상당히 불편해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내가 예를 들면은 세대 내에서도 사실 세대 간의 격차도 크지만 내가 어느 지역을 살고 있느냐, 내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지역 안에서도 지역 내의 격차도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사실 내가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또 그 아이만 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까지도 부양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내 몸 하나 니우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공감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왜 청년들이 어떤 지점에서 어려움을 겪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주거, 돌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들을 이 사회가
그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 개인한테 그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특히 또 여성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제도권 내에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 정책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부 합산 소득에 맞추기 위해서 여성이 보통은 결혼할 때 취업을 본인이 그 어렵게 취업을 한 그 취업 시장에 들어간 곳을 일부러 부부 합산 소득을 맞추기 위해서 본인이 퇴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 안정된 주거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실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그 부부 합산 소득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트랙에 들어가지 못하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억지로 맞춰서 제도권 안에 들어가서 주택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매달 그 뭐 원리금하고 이자를 상환하든 아니면 일시에 상환을 하든 본인이 사실은 소득도 언제 끊길지 모르는 불안정한 그 노동시장에서 그걸 갚아 나가는 것 자체에 대한 감도 사실 되게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친구는 정말 열심히 해서 빨리 갚아서 내 집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내가 내 가정을 안정적으로 꾸려서 살기 위해서 열심히 그 돈을 갚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예 그냥 현실감 자체를 닫아버리고 그냥 어차피 돈을 벌어도 이거 언제 갚을지 잘 모르겠고 원리금 상환하는 것 자체도 뒤늦게 그 본인들한테 도래하는 문제고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을지도 잘 모르겠으니 일단은 지금 열심히 이 상황을 즐기면서 그냥 소비를 하면서 살아가자 약간 이런 청년들도 사실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삶을 둘러싼 청년의 그 위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생존의 위기 그리고 생활의 위기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떤 출산을 한다라든지 그리고 그 출산을 해서 아이를 기르는 문제에 있어서 여지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 낳는 전략 자체가 진짜로 한 명의 그 청년이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안 좋은 전략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쉽게 선택하지 못하고 그리고 선택한다 하더라도 또 최근에는 또 저희 주변의 친구들 중에는 결혼을 했어도 이게 늦게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 35살을 기준으로 해서 그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아이를 갖기 위해서. 그러면 실제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돈으로는 그 35살을 기점으로 해서 아이를 낳기까지 그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도 본인이 대부분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실직이나 경력 단절을 겪기 때문에 남편의 소득으로만은 그 아이를 돌보면서 살아가기가 매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친척 본인의 부모나 아니면은 친인척한테 맡길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돌봄에 사실은 있어서도 여성들이 대부분 독박 육아를 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요, 여전히 저희 젊은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돌봄의 그 독박 속에서 사실은 여성이 또다시 그 사회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20, 30대 여성으로서 결혼을 선택한다라는 것 자체가 나의 커리어를 같이 지키면서 갈 수 있는 거는 되게 허상이고 허구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 뭐 방송이나 언론에서도 최근 뭐 2000년 후반에 들어서 신여성 해가지고 가정도 되게 잘 돌보고 커리어 우먼이고 뭐 이런 사회상들을 되게 많이 드라마나 그 드라마상에서 많이 보여줬잖아요. 근데 많은 여성들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살아간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라서 내가 돌봄을 아예 포기하거나 아니면 내가 아예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 놓여 있는 게 청년들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서 저는 조금 더 강력하게 표현하면 미래의 그런 실존적 두려움이 큰 것을 넘어서 사실은 공포고 그 공포를 차단한 상태에서 일단은 하루의 현실들을 연명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삶을 둘러싼 생존의 위기 앞에서 청년들의 선택권은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충분한 지원이 사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안정적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에 있어서 매우 사실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우리 사회가 많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 해답을 지금 총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 그리고 내가 발 딛고 살아가는 지역이 어디든지 그 삶의 질의 격차가 줄어드는 방식으로 정부가 정책을 마련해 주신다고 한다면 아마 청년들이 조금 더 희망적으로 그 사회에서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우리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이제 그런 의문을 갖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계속 발전해 왔고 소득 수준도 계속 높아지고 문화적으로도 더 개화가 됐는데, 그러면 우리 신세대들이 부모 세대보다 더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들 이야기하는데, 아마 그게 납득이 잘 안 갔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 지금 우리 조은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겠구나 이제 실감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효환님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셨다고 들었어요. 이제 롯데그룹에 지금 과장님으로 계신데, 롯데그룹은 국내 대기업 중에서 최초로 남성 육아휴직 1개월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과거에 비해서 현재는 이제 전체적으로 남성 육아휴직이 증가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인데, 우리 이 과장님, 실제로 이제 2년 전, 3년 전에 육아휴직을 한다고 했을 때 주변 친구들이나 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떠셨는지, 그리고 또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에 대해서 직원이나 동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은 이것은 옛날에는 없던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런 남성 육아휴직이 기업 내에서 생산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저는 우선 남성 육아휴직 경험자로서 제가 속해 있는 롯데그룹의 육아휴직 제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017년도에 국내 기업에서는 처음으로 롯데가 이제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자격 조건으로는 아이가 17년 1월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남성 직원에게 최소 1개월의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또 통상임금의 100%를 한 달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게 좀 감사한 제도였기 때문에 모든 남성 육아 하시는 직원들이 감사하게 좀 이용을 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17년도에 도입을 해서 현재 이제 4년 차가 들었는데 9월까지 약 5,500명 정도의 아빠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네, 이 수치는 거의 육아휴직 대상자의 90%에 육박하는 그 아빠들이 사용을 했다는 건데, 좀 사실 자부심이 있는 측면이 있고요. 저 역시도 2018년도에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한 달간 육아휴직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시행 초기여서 사실 육아휴직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었는데요. 특별히 제가 한 달간 업무 공백이 생기면 제 동료나 또 위에 상사분께서 그것들을 다 메꿔야 되기 때문에 사실 좀 부담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 동료나 상사들이 다 좋으신 분들이라서 잘 다녀와라, 축하한다고 이렇게 말씀은 해주셨지만 저에게는 이제 부담이 있고 또 눈치가 안 보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도 일단 저는 감사하게 육아휴직을 갔다 왔는데요. 가족들이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아내가 제일 좋아했고 또 장모님도 상당히 좋아하셨습니다. 일단 아기를 낳으시면은 다 아시겠지만 아기를 낳고 50일 또는 100일 전까지가 가장 힘든 시기인데, 그 시간들을 잘 같이 옆에서 볼 수 있고 아내가 어떤 현실적인 고충이 있는지 제가 좀 체감을 할 수 있어서 서로를 되게 이해할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에 또 부부싸움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다행히 저희 부부는 싸우지 않고 잘 그 시기를 넘어갔던 것 같고요. 현재 지금 2020년도 이제 이 제도가 도입한 지 4년 차가 되었는데, 회사의 분위기를 보면은 남성 육아휴직은 무조건 이제 한 달 동안 가야 하는 제도로 잘 정착이 되었고요.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해도 뭐 팀장님이나 옆에 동료들이 더 이상 눈치 주거나 뭐 이상히 여기는 모습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비율로 보면은 10명 중에 9명 정도가 육아휴직을 잘 다녀오고 있고요. 또 그룹 저희 롯데 지주에서는 이 과정들을 잘 모니터링하면서 또
육아휴직이 끝나면 추가 교육도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기업의 생산성 차원에서도 애사심과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나라 차원에서 봐도 그 비율이 상당히 미미하겠지만 출산율에 조금이나마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네,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롯데그룹은 이제 최초로 육아휴직을 실시함으로 해서 남는 장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 모든 대기업들에게 좀 같은 제도가 도입이 되고 이제 그 이후에는 뭐 중견기업, 중소기업 이런 식으로 좀 확산이 되어서 국내에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가서 아이를 함께 키우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면 아마 출산율 향상에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좀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 박진경 사무처장님 지금까지 그 다양한 말씀을 들으셨는데 그 현재 인구위기 원인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좀 전반적으로 좀 네. 그쪽에 이제 우리 정책의 최고 기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총리님 말씀대로 우리 지금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과 좀 맞물려서 지금의 초저출산 원인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100만이 태어나던 때가 아시다시피 70년대까지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베이비붐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 세대들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산하 제한을 너무 세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70만 명대 출생아가 연간 태어나는 시기가 80년대와 90년대에 이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앞서 우리 조영태 교수님 말씀대로 골든타임의 핵심의 취지가 80년대, 90년대 태어난 60만, 70만 대 태어난 그 부모 세대가 지금 이제 한참 출산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쉽게도 문제는 저희가 IMF가 있으면서 결국 IMF로 인해 60만 태어나던 출생아가 40만 대로 떨어지는 좀 안타까운 시절이 있었죠. 그 40만 대가 사실 회복의 기회를 좀 못 가진 채로 실제로 저희는 저출산 국가가 돼버린 상태인 것인데, 그럼에도 우리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저출산에 대한 대응과 또 그거의 가장 큰 핵심은 이제 보육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40만 명대가 10여 년 동안 계속 유지는 돼 왔습니다. 지금 40만 명대를 유지했던 것의 가장 큰 그 정책적 효과를 이야기하는 내용을 실증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기혼 부부들의 출산율을 그래도 이 보육정책, 육아정책들이 실제로 효과를 좀 발휘해 줬다는 실증 분석 자료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기혼 부부들의 출산율은 전체 출산율이야 1.1이랬지만 한 1.7을 지금 유지해 줬습니다. 그래서 15년까지는 실질적으로 그 기혼 부부 출산율이 1.7 정도를 유지해 주면서 합계 출산율을 0점대로 떨어뜨리는 걸 좀 막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왔던 그동안 저출산 예산의 효과성이 상당히 없지 않았느냐 하는 비판들이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 기혼 부부들이 출산을 할 수 있는 유인으로서는 충분히 지금까지 투자했던 육아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15년 이후죠. 우리 총리님 말씀대로 15년 이후 이제는 0점대를 우리가 기정사실화하는 출산율로 지금 막다뜨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감소 폭을 보면 IMF 때 이 40만으로 주저앉을 때보다 감소가 심각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 건수도 줄긴 했지만 문제는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 그 감소가 상당히 지금 크게 작용하다 보니 그것이 현재 0점대 출산율로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저출산 원인을 정책과 연결을 해보면 결국 기혼부부 출산을 유지해준 10여 년간의 그 육아 관련 가족 지원은 좀 크게 늘었긴 했지만 이 역시 다른 원인, 앞서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신 다양한 원인들을 상쇄할 만한 그런 효과성으로 작동되지는 않았다는 것이 현재 지금 출산율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산율을 우리가 그렇다면 어떤 부분들을 계속 놓치고 있었냐를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육아정책 중심으로만 해왔던 정책에서 이 출산율을 반등시켰던 많은 나라들의 경험적 경로를 좀 보면 일반적으로 성평등한 노동시장 하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남성과 큰 차이가 없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일가정 양립 제도가 실제로 작동되고 있고, 또 앞서 우리 남성의 육아휴직이든 남성의 육아 참여의 시간이 출산율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은 많은 나라들이 이미 입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무상보육까지 확대는 되긴 되었지만 아직도 보육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는 상태고, 또 여성의 고학력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성 경제활동 참여가 아직도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직장에서도 모성 페널티가 강화하고, 또 오히려 지금 뭐 무늬만 있는 육아휴직 제도들, 이것들이 결과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여성들에게 이 출산과 결혼을 기피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지금 우리 청년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그동안의 이제 입시 경쟁과 불확실한 미래들, 교육비 부담, 노동시장의 격차, 뭐 비싼 집값 등이 결과적으로 겹쳐지면서 여성뿐만 아니라 이제 남성 청년들조차도 실제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좀 복합적이고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그동안 이렇게 불충분한 육아 지원 정책만 갖고는 절대로 우리가 지금 출산율에 이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 이미 분명한 것 같고요. 우리 총리님 모두 말씀처럼 이제 모든 생애 전반에 이 삶의 질 제고와 또 성평등 구현이라고 하는 것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과제로 우리가 함께 이제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 큰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우리가 이제 겪은 과정을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기억에 그 2005년도에 우리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보기 시작한 때이죠.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하여튼 아기를 낳기만 하십시오. 키워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의지의 표현을 했는데, 그리고 또 실제로 예산도 그 이후에 많이 썼어요. 그런데 크게 효과를 보진 못하고 있어서 국민들 걱정이 많으시죠. 돈은 이렇게 많이 썼는데 왜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느냐, 그런 걱정이 많으신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접근을 해봤는데, 문제는 이제 청년들이 결혼이나 출산을 주저하지 않게 할 방법이 없겠냐. 이제 그래서 어떤 기반을 마련해주면 청년들이 당연히 결혼하고 또 결혼했으면 출산을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정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의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은영 교수님, 오늘 논의를 들어보면은 이제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서 그 아동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절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예, 아동 돌봄 사회적 책임 강화 굉장히 중요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틀을 조금 더 넓혀보면, 자녀를 양육한다고 하는 거는 시간도 필요하고 현금도 필요한, 비용도 필요한 활동이죠. 그래서 지금 OECD 국가들을 보면 다른 사회복지 정책은
이질성도 많고 차이도 많이 발견되지만 가족 정책 분야는 상당히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수렴하면서 그 내용이 부모들에게 현금 지원하고 시간 지원하고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 3박자가 맞게 되는 거죠. 총리님 말씀하신 대로 2005년 이후에 저희가 그 보육 사업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했지만 한국은 현금 지원이나 시간 지원에 대한 그 강조가 너무 적었고 오로지 어린이집 투자가 상당 부분의 가족 정책 그 퍼센트를 차지하는 국가로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은 이제 현금 지원, 시간 지원, 서비스 지원을 균형을 맞춰가야 되는데 현금 지원은 다행히 현 정부 들어서 보편적인 아동수당이 액수는 적지만 시작됐고 이것뿐만 아니라 영아기에는 필수 지출이 굉장히 많이 있고 영아기에 어떤 영양과 발달 자극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성장과 발달기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필요한 투자를 다 할 수 있도록 부모를 국가가 많이 돕겠다 이런 그 모토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아까 저희가 주거도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은 그거는 이제 청년들이 살 집, 아이를 낳고 같이 살 집의 얘기고 지금 주거라고 볼 수 없는 곳에 내쳐져 있는 아동들도 있고 그럴 경우 발달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거 환경이 열악한 가정에 아동을 위해서 주거 수당이나 어떤 다른 제도들을 보충해서 가져가는 노력 이런 것들이 현금 지원에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시간 지원인데 저희가 흔히 떠올리는 제도는 출산휴가나 배우자휴가나 육아휴직이지만 이 제도들은 이제 사각지대를 없애고 보편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면 추가로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는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를 주로 양육하는 기간을 짧게는 영유아기 뭐 6, 7년 보고 길게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그래도 양육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는데 이 시기 동안 부모가 근로시간을 좀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노동시장의 변화가 있지 않고는 부모는 계속 하루 종일 바쁘고 아이는 계속 사회화된 돌봄 그 기관에 있는 거는 그렇게 행복한 모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모에게 시간을 제대로 주자. 그걸 우리가 어떻게 노동시장을 바꿔갈 거냐. 그 문제가 앞으로 남아있는 숙제 같고요. 마지막으로 서비스는 사회적 책임 강화가 중요해서 지금 현 정부 노력하시는 것처럼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 높이고 이런 거 중요하지만 덧붙이고 싶은 말은 품질이 높은 서비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어린이집 선생님들 한 분이 굉장히 많은 영유아를 돌보고 있고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거기에 그 ADHD 학생도 있고 뭐 경계성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도 있는데 학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동이 일일이 그 개개인에게 교사들이 관심 집중을 못 해주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무상보육도 좋지만 사실은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 1인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를 줄여주고 교사 근무 환경을 바꾸고 이 부분은 초등돌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정책이 시간과 서비스와 현금이 조화를 잘 갖춰서 시너지를 발휘하게 되면 부모로서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확보하고 믿을 만한 서비스를 쓰면서 또 자녀가 있어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가 나를 함께 돕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그 부모 역할에 대한 두려움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대화를 나누고 저희가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고민하는 자리에서 이미 있는 제도에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점증적으로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살면서 육아기의 부모가 행복할 것인지와 관련돼서 틀을 좀 확 바꿔볼 수 있는 그런 논의도 좀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이제 정부가 정책을 마련하고 또 재정을 투입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도움이 되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마련해야 되겠네요. 이제 우리 조영태 교수님, 그 일과 또 생활의 균형, 이게 아마 결혼이나 출산을 생각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기반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그 저출산을 좀 완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과 변화가 필요합니까?
네, 그 사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중요하다는 데는 뭐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그동안 사실 한 15년째 정부의 담론으로 지금 끌고 오고 있거든요. 근데 거의 효과가 없고 일단 저출산 측면에서 왜냐면 이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게 그것 자체만으로도 중요한데 우리 이제 저출산과 관련해 가지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저출산 이 현상만을 본다면 사실 효과는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아까 우리 저희 박진경 사무처장님께서 그 복지나 성평등 뭐 삶의 질의 제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 역시도 거의 한 15년째 지금 계속 해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게 틀려서가 아니라 뭐 당연히 맞을 텐데 혹시라도 너무 우리가 이쪽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처음부터 우리가 이 노무현 대통령 때 저출산 현상에 대해서 국가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그때가 딱 우리나라가 이제 보편적 복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여서 그때부터 시작됐던 논의가 저출산 현상도 역시 복지로 해결이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우리는 그냥 답처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 말로 답정너라고 하는데 답은 이미 정해졌으니까 너는 따라오기만 하면 돼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복지 신드롬이 확 커졌을 때 저출산도 그거에 따라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저는. 그래서 그 이거를 이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연구실이 저도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게 복지비라는 거를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그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보다 좀 더 근본적인 게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게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고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흐트러 놓을 수 있는가인데 마침 지금 뭐 부울경 뭐 메가시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대구 경북이 행정 통합을 뭐 하겠다라 일단 말만 나오기 시작했지만 이런 것들이 지방이 수도권에 이렇게 좀 대응할 수 있는 청년들이 갈 수 있는 또 다른 데스티네이션으로서의 역할을 해준다면 그러면 복지도 사실은 더 좋아질 거고 지금 이렇게 복지가 굉장히 좋아지고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턴어라운드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 저는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번에 코로나로 국민들이 뭐 굉장히 힘든데 그 힘든 와중에서도 저희가 조금 새로운 그 빛을 조금 본 게 뭐냐면은 우리 이 일과 가정의 양립 아까 워크 라이프 밸런스에서 사실 일이란 건 언제나 가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재택근무라는 거가 굉장히 뉴 노멀처럼 되어가고 있는 곳들이 많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학교도 마찬가지로 저희 학생들 지금 1학년 된 친구들 거의 학교에 한 번, 두 번밖에 안 왔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유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가 만들어놨지만 지금 우리가 쌓아놓은 과학기술이 여태까지는 서울과 수도권으로 더 집중시키는 역할을 해왔다면 어쩌면 이 일 때문에 과학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서울 수도권으로 물리적으로 오지 않고도 지방에서 뭔가를 다 해낼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물리적인 뭐 밀도도 좀 낮추고 삶의 순통도 좀 트이해지고 또 청년들의 일자리도 반드시 서울을 가지 않아도 되는구나라는 거를 확인을 시켜준다면 그러면 저는 이게 지금의 우리가 만들어놨던 복지 패러다임의 힘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의견만 가지고 모든 정책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연구가 필요한데 저는 오늘 복지부 장관님이 오셨으니까 조금 뭐 학자로서 불멘 소리를 조금 드리면 우리 보건복지부가 보건도 있고 복지도 있고 그 안에 인구가 들어 있는데 사실 뭐 실험을 하는 그런 뭐 보건 영역에서는 연구비도 엄청 크고 융합 연구도 많이 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이쪽 인구와 관련해서 과연 우리가 연구비는 얼마 썼냐? 융합 연구란 건 해본 적이라도 있느냐? 오늘 우리 저기 이 박 교수님, 박한선 교수님 하시는 이 말씀도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거랑 맥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도 진화심리학 하시는 교수님이랑 같이 연구를 하는데 이런 연구를 위해서 일단 연구가 가능하지도 않은 토양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냥 저희들이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 보고 연구비 딴 데서 받고 이 연구는 그냥 저희들끼리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조금 지금까지 이 답정너 형식의 보건복지부의 이런 인구 관련된 그 정책들이 나왔다면 그 복지가 워낙 중요하니까 복지 끝 이렇게 그거보다는
여러를 지금 융합하는 형식으로 정책도 나와야 되고 그러려면은 에비던스가 쌓여져야 되고 그런 연구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그게 국책연구소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 지난번 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도 분명히 뭐 연구소 만든다 이런 게 있었는데 결국에는 뭐 안 하고 지금 넘어가고 있어서 그런 게 다음번에 4차가 되면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고 민간 연구소 같은 것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저는 진짜 이번 다음 아마 뭐 대통령이 누가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대통령 되시는 분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지방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게 아마 굉장히 중요한 그 우리나라 그 앞으로 뭐 100년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주시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은 뭐 저도 이제 인구 문제에 대해서 가끔 전문가들하고 말씀도 듣고 했는데 이게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이나 또 수도권 인구 집중 이런 것들이 출산율하고도 이렇게 직접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은 별로 못 해봤고 또 그렇게 깊이 들어보지도 못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시각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우리 그 복지부 장관님이 조영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좀 참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박한선 교수님, 그 결혼과 출산이 개인의 발전에도 이건 유익하다고 하는 이제 긍정적 시그널이 좀 작동이 됐으면 그러면 문제가 좀 반절은 풀린 걸로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제도 개선도 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문화 인식적인 개선 이런 게 필요할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측면에서의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이 저출산 대책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전산업 사회 수준의 출산율, 합계 출산율을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매직 넘버라고 하는 2.1의 합계 출산율은 달성을 해야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은 1 이하니까 이거는 좀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생애사적 자원 할당의 기준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어느 시기에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에너지와 자신의 자원을 투자할지 무의식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애 초반에 자원을 축적하고 사회적 지위를 추구한 다음에 그 이후에 아기를 낳고 즉 번식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전략을 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만원 그리고 이제 초임이 점점 늦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전략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30대 후반이 되면 출산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목적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고 아기를 낳기에 너무 늦어버린 나이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국가에서 만약에 이런 걸 도와준다고 한다면 20대 초반 돈도 없고 경험도 없고 직장 생활도 해보지 않은 사람한테 과감하게 세대 간 약속을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즉 20대 초반 생물학적으로 아기를 낳아서 키우기에 가장 최적의 나이에 아기를 키우고 낳고 그리고 어느 정도 큰 다음에 그 이후에 다시 자신의 사회적 추구, 직업적인 추구를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수명은 늘어나지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수명은 늘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좀 혁명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수백만 년 동안 인류는 이런 식으로 아기를 낳고 번식하고 또 키웠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선순환의 구조가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 세대 간의 간격이 짧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20대 예를 들어 25세 아기를 낳게 되면 세대 간격이 25세로 25년을 줄거든요. 지금은 거의 40년까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다음 세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대처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한번 이런 식의 구조가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굴러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됩니다. 두 번째는요, 심리적으로 저출산 대책을 조금 더 명확하고 가시적으로 제시해줘야 됩니다. 지금 수많은 정책들과 대책이 나오고 있고 정부에서도 정말 많은 예산을 쓰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대책이 있는지, 즉 제가 젊은 부부라고 생각할 때 혹은 젊은 청년이라고 생각할 때 결혼과 출산을 할 때 내가 과연 가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뭔지라고 따져보면 떠오르는 게 별로 없습니다. 뭐 지하철에다가 임산부석을 만든다든지 하는 건 사회적 배려 정책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저출산 대책은 아닙니다. 지하철에 앉을 자리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출산을 결심하지는 않거든요. 명확하게 내가 아기를 낳으면 얼마를 받을 수 있고 언제까지 받을 수 있고 이거를 뭐 갚아야 된다면 나중에 언제 갚아야 되고 이거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인간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모든 변수를 고려해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아기를 낳는 것은 일생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많아야 세 번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불확실한 조건을 기반해서 위험한 도박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너무 위험한 도박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초반에 아주 강력한 대책을, 강력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이 초반이라는 건 저출산 대책의 초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인간은요,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혼인 연령 그리고 첫 출산 연령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변의 분위기를 많이 봅니다. 주변 사람들이 30대 후반에 낳으면 그게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결정하는 무의식적인 경향이 있거든요. 이 경향을 거스르려면 사실 특혜에 가까울 정도의 과감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 집단 내에 다시 20대 초반, 중반에 아기를 낳고 그리고 키우고 그리고 그러한 전략이 성공했다는 사례가 조금씩 쌓이게 되면 사람들이 새로운 대안적 전략을 취하면서 생애사적인 전략을 앞당기게 됩니다. 한번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게 되면 그때는 약간 지원을 줄여도 됩니다. 초반에는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강력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역설적인 말이지만 저출산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이하의 합계 출산율이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출산율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가만히 둬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걸 우리가 좀 더 촉진하고 싶다면, 즉 100년이 걸리고 200년이 걸릴 출산율 반전을 10년, 20년으로 당기고 싶다면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될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러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인구계획, 가족계획 하던 게 불과 40년 전입니다. 40년 전만 해도 인구 폭발, 살 데가 없다, 한 명만 낳아서 잘 살자라고 했던 게 40년 전이거든요. 상황이 좋지 않지만 여러 가지 대책을 강력하게 지원을 하면 분명히 40년 안에 또 모교 대화를 해서 인구 증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대책을 하는 회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망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우리 박진경 사무처장님 지금 4차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죠? 네. 예, 귀담아 들으실 말씀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잘 반영 응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효환 과장님, 이제 일반 국민들도 롯데그룹처럼 육아휴직 의무화에 대한 요구가 높을 것 같아요. 우리도 좀 그렇게 해달라. 근데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이제 기회가 아직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 현실인 것 같아서 좀 서글픈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쓰는 분위기가 되려면, 그리고 또 더욱 활성화를 하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네, 우선은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런 제도를 좀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제도적으로 지원도 못 받는 상황이라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까 교수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세 가지 차원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 서비스, 그리고 시간, 돈,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정부에서 좀 기업에 육아휴직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을 좀 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부분으로 좀 이렇게 지원이나 그런 보완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보육시설 숫자가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 둘째도 지금 아직 어린이집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숫자,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린이집 교사 수 증가, 또 그들의 복지 증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기간입니다. 한 달에 그 육아휴직 의무화도 되게 감사하지만 사실 한 100일 정도, 아기가 태어나서 3개월 정도 됐을 때까지 아빠가 같이 해주면 정서적인 유대도 많이 생길 것 같고요. 또 엄마도 되게 안정적으로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 기간들이 당장은 좀 힘들더라도 2달 혹은 3달, 또 1년 이렇게 확대해 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돈입니다. 사실 100% 임금을 보장해 주는 데는 여러 가지 수당이 좀 제외되어 있어서 재직 시보다는 급여가 사실 줄어드는 게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데, 아기가 태어났을 때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근데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고, 또 행정적인 부분인데 그 100%의 임금을 육아휴직 끝나고 바로 주지 않고 일부는
바로 주지만 또 일부는 6개월 정도 후가 지났을 때 이제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세심한 좀 행정적인 절차도 좀 수정해서 많은 엄마 아빠들이 이 제도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예. 기업도 좀 그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에서도 좀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기업과 그 일자리를 마련하는 그 고용주와 정부가 함께 좀 협업을 해가지고 힘을 모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상황을 쉽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우리 조은주 국장님 이제 일자리와 주거 등에 대해서 이제 자립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청년들이 자립이 쉽지 않은데 그래도 삶의 질은 좀 향상을 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이제 아이들을 낳고 또 결혼도 하고 그러죠. 어떤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제안하실 거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은 두 가지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첫 번째 트랙은 사실은 청년들 세대 내의 삶의 격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IMF하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부모로부터 자산이나 소득을 이전받지 못한 청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쟁 트랙에조차도 들어가지 못하는 청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 격차 안에서 사실 불평등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생활 여건이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는 삶의 여건을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해서 지금 사실 현 정부에 들어와서 자산 형성 프로그램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자산 형성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강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아까 전문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에 정말 많은 공감을 했는데요. 사실 이 전환의 사회에서 담대한 변화, 담대한 안전망을 만들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사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하는 대상이 청년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그런 담대한 실험들과 그리고 삶의 그런 대안적 삶의 그런 모델링들을 지역 안에서 좀 해나갈 수 있도록 저는 좀 대대적인 정부의 투자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인프라가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몰려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지역살이를 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그 지역 안에서 기반 여건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사실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도 창조하고 그 안에서 어떤 지역의 문제나 결핍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본인이 창업을 하던 창직을 하던 어쨌든 새로운 실험들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금방 사실은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안착하는 데 있어서 그 안에서 사실은 관계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주거를 확보한다라든지 그리고 그 안에서의 실험들에 대해서 사실은 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유의미하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청년들과 관련해서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큰 트렌드 중에 하나는 지역살이, 한 달 살아보기, 3달 살아보기, 6개월 살아보기 이런 실험을 하다가 아예 그 지역으로 내려가서 그 지역 안에서 지역 주민과 관계를 형성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 문제 그리고 지역의 결핍 문제를 청년들이 해소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아예 마을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청년들이 본인들의 위치성을 찾고 새롭게 직군 직업들을 만들어 나가는 실험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남해 같은 경우도 판프라라고 해서 실제로 판타지 라이프를 꿈꾸는 청년들이 농촌에 왔을 때 그 판프라가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의 자원들을 연결하는 인프라 역할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안에서 청년들과 같이 집도 짓고 그 집에서 같이 살아보는 것을 넘어서 지역에서 벌어보는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충분하게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정책적 뒷받침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투자 측면에서는 사실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지역에서 라이프 스타일을 재창조하고 그리고 새로운 동력, 새로운 그런 담대한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는 주체로서 청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는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회의원 시절에 제가 좀 주목했던 것 중에 하나는 기금을 마련해서 청년들의 이런 활력이나
그런 도전들을 전폭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게 제가 저는 그런 법안을 제출했었죠. 네, 예. 네, 그런 것이 저는 해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이 문제에서 청년들의 삶의 질을 지원하는 데는 저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담대한 실험도 청년들이 할 수 있도록 투자하는 것을 넘어서 사실 학계 연계성이 가장 높은 직군들 중에 대부분 사회 서비스하고 연결된 직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개편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 전문성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군인이 굳이 뭐 사회복지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런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 안에서 노동시장의 일자리를 좀 새롭게 재편을 해준다고 한다면 사실은 지역 안에서도 특히 이제 일자리들이 되게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되게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 삶의 질 자체를 그 본인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과정에 충분히 청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회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편하는 데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청년들과 관련해서 학계 연계성이 높은 직군들에 대해서는 공공 안에서의 그런 노동 일자리들을 좀 많이 더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은 그 제가 청년세법 제정안을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인세 중에 일부를 떼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을 지원하는 데만 쓰는 목적세로 해보자 하는 법안을 냈었는데 입법에 성공은 하지 못했어요. 예, 하여튼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아직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노력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우리 박진경 사무처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지금 만들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진행 상황 그리고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 총리님 모두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이제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과거에 출산 장려 정책이 아니라 사실 어려웠던 거죠. 출산 장려 정책으로밖에 표현 못하는 저출산 대책의 한계를 분명히 성찰을 하면서 결국은 모든 생애의 삶의 질 제고와 또 성평등 구현이라고 하는 대대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한 게 얼마 안 됩니다. 그동안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들어본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이 작동되게끔 하는 진정성 있는 정부의 대책이 만들어진 적은 사실 그닥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과거의 정책들을 보더라도 기혼 부부들의 육아 지원 정책 정도가 사실상 다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전환했고 이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서는 많은 청년들이 환영을 해 주었고 실제로 또 이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구체적 과제에 대한 기대 역시 상당히 크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께서도 이 결혼과 출산 육아가 여성의 삶 또는 여성의 일을 억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번 저출산 대책의 가장 큰 핵심임을 계속 강조해 오고 계시고 이러한 방향 아래 이 청년들이 이를 전제로 그 생애를 기획하면서 함께 결혼과 출산이 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만드는 것에 이번 4차 기본계획의 큰 핵심적 방향을 설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은 앞서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도 있었고 또 롯데 기업이 선도적으로 현재 실천하고 있는 부분들 속에 결국은 일하는 모든 부모가 눈치 안 보고 실제로 쓸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리모델링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많이 담아 보려고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사실 모성 페널티라는 말이 있죠. 여성들이 직장을 다니면 결혼을 했든 애가 없든 상관없이 모성 페널티가 여성들에게 경제활동 안에서 계속 작동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성차별적 노동시장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는 전략들이 필요할 거고 또 앞서 우리 시간과 비용과 서비스에 대한
이 많은 지원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여전히 결국 부모에게 비용과 시간 면에서 좀 부담이 컸지만 이 시설이나 투자도 이 영아기의 때는 굉장히 적게 지금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영아기 집중 지원하는 정책들을 통해서 과거와는 좀 더 다른 방식의 육아 지원 정책들을 더 확산해 나가는 계획들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그리고 자산 형성 등에 대한 안정적 기반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과제들을 실제로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또 지금 결국은 단순히 이제 이 육아 지원뿐만 아니라 새로운 원인 진단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사회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큰 상황이죠. 그래서 이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어서 크게 다루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사회 전반의 구조와 시스템을 좀 혁신해 나가는 근데 좀 이 4차 기본계획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과제들을 좀 선정해서 함께 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5개년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그 로드맵 이후에도 2년 가까이를 많은 전문가분들이 결합해 주시고 계시고 그의 집단 지성의 힘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좀 모았고 그리고 실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기본계획 수립에 좀 더 초점을 좀 맞춰서 지역 순회 토론회나 또 국민이 뽑는 굿 아이디어 공모전이나 또 부모나 청년들의 간담회들을 수차례 진행하면서 지금의 이 저출산 기본계획 시안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시안에 담긴 내용들이 부처들과 예산이 함께 또 따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 당국과 지금 계속 긴밀하게 이 협의를 해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최종적으로는 공청회를 거쳐서 올해 안에 이 4차 기본계획을 국민들 앞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예, 그 분주하게 작업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1, 2, 3차 기본계획이 재정 투입에 비해서 산출이 좀 시원찮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4차 계획은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박능우 복지부 장관님께서 지금 장시간 동안 경청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현재 심각한 사회 문제이자 동시에 그 미래를 만들어갈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의 장관으로서 여러 가지 고심도 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남다른 소감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오늘 총리님께서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문가 세 분의 말씀 그리고 또 현실에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또 그 문제를 이겨나가고 있는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 저출산 고령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은 항상 저는 저 정도 계획만 가지고 이 일을 과연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의문을 늘 가지고 또 격려도 하고 독려도 해왔습니다. 좀 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게 아니냐 그런 이제 뜻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한 마음에 이번에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좀 더 근본적으로 문제를 보기 위해서 저출산 인문학 포럼도 한 대여섯 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인문학자들도 역시 거의 비슷한 시각으로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서는 우리 사회의 어떤 과다 경쟁, 또 그로 인한 어떤 생존에 대한 어떤 불안 이런 것들을 지적하셨고 또 구체적으로는 불평등 문제라든지 사회 구조적 문제까지도 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계획을 만들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이게 저출산 문제가 우리 사회 모든 문제의 마지막 기결점이구나 하는 걸 보니까 거꾸로 이 모든 것을 다 개선해야만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냐 하니까 한편은 두렵기도 하고 참 정책적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문가들께서 주신 여러 가지 해안들 중에서 20대 그 가임기에 있거나 또 출산이 활발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에 있는 연령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와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정부가 정책 역량을 모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앞으로 거기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좀 더 현실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도움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에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건의료도 잘 하시지만 인구 문제도 잘 하셔야 국가의 백년 대계가 잘 마련될 것 같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혹시 추가로 한 말씀 보태고 싶은 분이 계시면은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는데요. 그래. 맞아. 예. 그 오늘 사실 저출산 쪽에 좀 중심을 둬서 많은 말씀을 주셨고 이렇게 좀 뒤집어 보면은 청년을 어떻게 좀 더 길을 살려서 아까 생존 본능이 더 앞서고 재생산 본능을 이렇게 억누르는 아까 우리 조 교수님의 말씀도 있었는데요. 저희 그 국무조정실이 금년 8월에 청년 기본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청년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저희 국무조정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이제 4차 기본계획을 위원회에서 만듭니다만은 저희 또 국조실은 청년 이제 그 정책의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지금 만드는 작업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함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 이제 위원장님이 또 제 총리님이신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이제 20분의 민간위원들이 계신데 그분들하고 같이 어젠다를 뽑고 각 부처하고 연결을 해서 지금 저희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온 어젠다들이 대충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자리, 또 주거, 교육, 또 이런 돌봄이나 복지 문제, 그리고 이제 어떤 청년의 이제 그 권리와 그 참여를 어떻게 늘려나가느냐 이런 카테고리를 크게 한 5가지 카테고리로 해서 지금 정책을 이렇게 뽑아 나가고 있는데 이 정책이 잘 돼서 청년의 삶이 높아지면 궁극적으로 이제 출산과 이 그 가족을 형성하는 쪽으로 연결이 되느냐 하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같이 그 좀 간접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강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지금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아까 이제 골든 타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만은 저도 그런 희망을 갖는 게 그 저희가 세종시가 지금 생긴 지가 한 8년 정도 됐는데 세종시의 지금 출산율이 한 1.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세종시를 만들 때는 어떤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그 도시를 만든 것은 아니었을 텐데 세종시의 여러 가지 환경과 주거 조건 또 그 고용 조건 이런 게 의도하진 않았지만 결국은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로도 연결이 된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런 어떤 사례도 좀 연구를 제가 같이 한번 해보고 아까 우리 조은주 국장님이 그 판프라 이제 예를 들어주셨습니다만 그런 어떤 귀농 활동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곳에 정부가 좀 더 이제 도와주는 어떤 역할을 하면 그게 이제 지역에서 또 하나의 출산으로도 연결이 되고 지역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청년 정책이 잘 되면 저출산도 좀 해결이 되고 지역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이게 잘 안 되면 다 같이 망하는 뭐 이런 좀 그 연쇄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 국조실의 청년 정책도 이번에 잘 한번 우리 그 위원회의 어떤 아이디어도 제가 같이 참고를 하고 하면서 좀 서로 연계된 융합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들 우리 조 교수님.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또 비슷한 이제 맥락이긴 한데 조금 우리가 오늘 논의를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정책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정책들이 전달 체계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까지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지방자치단체들도 저출산 혹은 인구 정책을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안부에서 한 2년 전인가요? 그 저출산 관련된 거를 그 업무를 그동안은 뭐 보육원이나 뭐
입지, 보육 이쪽에 있었던 건데 이거를 뭐 전담지휘직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기획으로 좀 옮겨라 뭐 이런 뭐 권고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이후로 굉장히 꽤 많은 지자체들이 지금 변화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얼마 전부터 지금 뭐 이렇게 민간단체, 민간연구소이긴 하지만 지방자치연구소라고 있는데 거기랑 같이 지금 조인해서 그 지자체들의 인구 정책이 뭐가 있고 그들의 어려움은 뭐가 있나 이런 걸 좀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근데 가서 보면은 정말 황당한 게 이분들이 뭘 할지를 모르겠다. 우린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지식도 없다. 그런데 뭐는 해야 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결국에는 그 출산 장려금 지원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은 옆에 있는 군에서 이렇게 사람 끌고 오는 거나.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저출산 고령사 기본계획 4차가 만들어지는 그 내용 안에 이런 좀 지방자치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사실 그것까지도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만약 역할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뭐 교육이 필요한 거냐 아니면은 어떤 뭐 매뉴얼이나 프로토콜이 있어야 되는 거냐 이런 말씀까지도 좀 넣어주셔야 하지 않을까. 지방자치단체들 특히 기초자치단체들의 담당자들은 너무나 어려워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장님께서 그 세종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세종시가 출산율이 높은 거가 맞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의 굉장히 재미있는 점은요.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분들은 출산율이 높은데 세종시에 파견되어 있는 기자분들은 어떻게든지 빨리 서울로 가야 됩니다. 그럼 결혼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출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뭘 의미를 하냐면은 우리가 세종시에서 다른 서울로 못 가는 게 그냥 명확한 그분들의 경우는 거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업적 안정성, 그다음에 환경 좋고 나오거든요. 근데 난 어떻게든지 빨리 서울로 가야 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서울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어떻게든지 완화되지 않으면 그게 뭐 제2의 세종시를 만들건 아니면은 혁신도시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는데 혁신도시 10개로 만들지 말고 오히려 그냥 하나하나 2개로 뭉쳤으면 어떻을까 뭐 이런 좀 이렇게 분산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또 좀 추가하고 싶었습니다. 네, 어느덧 오늘 행사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목요 대화를 통해서 인구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듣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총리님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아주 참석하셔서 고견을 잘 들려주시고 또 격의 없이 이런저런 의견을 말씀해 주신 세 분의 전문가 여러분, 또 우리 조은주 국장님, 이효환 과장님, 또 정부에서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감이 높은 나라일수록 출산율도 높다는 연구 결과를 제가 봤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살아간다는 보장이 되는 그때 저출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등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4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연말까지 그게 완성돼서 국민 여러분들께 아마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관계부처는 오늘 나온 의견들을 잘 새겨 듣고 또 가능하면 반영하는 노력을 통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세 분의 전문가 또 시청자 여러분들 또 모든 국민들께서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서 인구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뜻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25차 목요 대화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